회장이 검찰에 로비했다는 옥중 입장문과 달리 재판에서는 접촉해온 사람이 없다고 증언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여당은 야권 연루 정황에 공세에 나섰고 야당은 특검에 맡기자며 맞받았습니다. 감사원이 월성 원전 조기 폐쇄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 징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 자세히 짚어봅니다.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서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잇따랐습니다. 거리두기 1단계 시행 첫 주말인 오늘 도심 곳곳은 주말 나들이 객으로 붐볐고 보수와 진보단체의 집회도 열렸습니다. 충전 중이던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에서 불이 났습니다. 코나 전기차 화재는 한 달 새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정훈입니다.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회장이 어제 공개한 입장문이 적지 않은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입장문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유력한 검찰 출신 변호사가 찾아와서 당신이 살려면 강기정 전 정무수석 정도는 잡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검찰 수뇌부가 여권에 대한 로비 의혹으로 짜맞추려고 기획 수사를 했다는 그런 주장인데 아시는 것처럼 김 전 회장은 강기정 전 수석에게 돈을 건넸다고 지난주 법정 증언을 한 바 있죠. 이 입장문이 공개되자 여권은 일제히 검찰을 공격하기 시작했고 추미애 법무장관도 감찰을 지시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이 어제 재판에서 이 입장문 내용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증언을 한 사실이 저희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검사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접촉해온 사람이 있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김 전 회장은 아무도 없었다 이렇게 2번이나 답변을 한 겁니다. 자연스럽게 김 전 회장 발언 전체에 대한 신빙성이 의심받는 상황이 됐습니다. 먼저 윤재민 기자가 오락가락했던 김 전 회장의 발언들을 비교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라임펀드 전주로 지목받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어제 변호인을 통해 공개한 자필 입장문입니다. 자신이 체포된 2020년 4월 유치장에 검사 출신 A 변호사가 방문했고 5월 초에는 A 변호사가 여당 정치인들과 청와대 강기정 수석을 잡아주면 윤석열 총장 보고 후 보석으로 재판받게 해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A 변호사는 선임 변호사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김 전 회장은 어제 오후 열린 이상호 전 더불어민주당 부산 사하을 위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재판 증인으로 나와서는 정반대의 말을 했습니다. 검사가 누구든지 다른 방법을 통해 증인에게 이 사건과 관련해 접촉해온 적이 있냐고 묻자 전혀 없다, 단 한 명도 없다고 대답한 겁니다. 선임하지 않은 A 변호사가 자신을 찾아 강기정 수석 관련 진술을 종용했다는 입장문과 배치되는 부분입니다. 김 전 회장은 이 전 위원장 재판에서도 검찰 진술 내용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는 지난 2018년 이 전 위원장이 선거자금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는데 재판에서는 자신이 건넨 3천만 원은 선거자금이 아니었다고 말을 바꾼 겁니다. 또 검찰이 짜놓은 프레임대로 가지 않으면 불이익이 올 거라는 생각이 들어 조사 당시 다르게 진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이번 의혹으로 수세에 몰렸던 민주당도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 나오자 반격에 나섰습니다. 야당 정치인에게도 로비가 이루어졌다는 입장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야당과 검찰을 공격하고 있는 건데 야당은 특검을 하면 다 밝혀질 일이다 이렇게 대응했습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라임 자산운용의 실질적 전주로 꼽히는 김봉현 전 회장의 자필 문건엔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의 수억 지급이란 대목이 나옵니다. 법정에서 강기정 전 정무수석에게 5천만 원을 간접적으로 건넸다고 진술했던 김 전 회장이 이번엔 야권 연루 정황을 들고 나온 겁니다. 기동민 의원 등의 소환 조사에 당혹스러워하던 민주당은 곧바로 공세를 전환했습니다. 연일 권력형 게이트라 외치던 국민의힘은 야당 인사와 검사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제기되자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판이 바뀌는 역대급 폭로라는 호응도 나왔습니다. 국민의힘은 그동안 여권 인사들이 줄줄이 엮일 때는 왜 가만히 있었냐며 이제라도 특검에 수사를 맡기자고 촉구했습니다. 의혹만 제기하시지 마시고 민주당에서 선제적으로 특검을 하자고 주장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언제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김웅 의원은 로비 의혹이 제기된 검사들에게 추미애 장관이 감찰 지시를 한 걸 두고 이제 강기정 수석에게 5천만 원을 준 것도 믿으시겠다고 지적했고,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무슨 짓을 해도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옹호해주니 사기범죄 피의자까지 편승한다고 꼬집었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이 앞서 보신 대로 김봉현 전 회장의 입장문이 어제 법정 증언과 완전히 배치되면서 발언의 신빙성을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의 주장에 어떤 근거가 있는 건지 저희가 오늘 광범위하게 취재를 했는데 법조팀의 김태훈 기자와 함께 자세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입장문, 그리고 어제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이 완전히 지금 다른 상황이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달랐는지 먼저 정리를 다시 한번 해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먼저 입장문을 보겠습니다. 이 평소 접대를 했던 전관 A 변호사가 체포 직후 자신을 찾아와 윤석열 총장까지 언급하면서 강기정 전 수석을 잡기 위해 판을 짰다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예. 하지만 어제 다른 재판의 증인으로 나와서는 자신에게 접촉해온 사람은 없다고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 재판이 있기 전에 이 입장문이 공개가 됐고 검사가 이 입장문에 나온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그 질문을 했던 거죠? 네, 그렇게 일단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검사가 재차 확인하기 위해서 단 한 번도요 이렇게 물었는데 김봉현 회장은 단호하게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이 입장문에 있던 내용을 두 차례나 스스로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셈입니다. 예, 뭐 선뜻 이해가 잘 가지 않는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런데 입장문과 다른 내용, 그러니까 법정 증언이 다른 거잖아요. 근데 법정 증언이 위증일 경우에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법정 증언이 거짓이라면 위증죄로 추가 처벌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정 위증은 법정 최고형 5년까지 선고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니까 입장문에 또 다른 내용도 살펴봐야 될 텐데, 이제 전관 변호사가 강기정 전 정무수석을 잡아야 이제 선처받을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었다. 그렇게 했는데 지난주 법정에 나와서는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간접적으로 건넸다, 뭐 이런 취지의 진술을 법정에서 해서 논란이 됐는데 결과적으로 이게 시기적으로 볼 때 좀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이 부분은? 네, 그렇습니다. 이 김 전 회장이 그런 내용의 입장문을 쓴 것이 올해 9월 21일. 그러니까 약 한 달 전입니다.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지난주 재판에서 강기정 전 수석에게 5천만 원을 건넸다고 법정 진술을 했습니다. 이 한 달 전에 검찰의 기획 수사를 폭로하기로 입장문까지 써두고는 지난주에 법정에서는 검찰의 의도대로 진술을 한 게 되는데 이 상식적으로 봐도 앞뒤가 맞지 않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어제 공개되긴 했지만 한 달 전에 쓴 문건이다, 그렇게 보는 거군요. 자, 그럼 결론적으로 보면은 입장문이나 진술, 법정 진술이나 어느 게 하나가 맞다 이렇게 단정하기는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결과적으로 보면 김 전 회장의 발언, 이게 신빙성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근데 추미애 법무장관은 이제 이 입장문 내용을 근거로 해서 검찰 감찰을 지시한 거죠. 네, 맞습니다. 이 법무부는 검사에 대해서 2차 감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원래 1차 감찰은 대검 감찰부에서 통상적으로 하고요. 그게 미흡했거나 예외적인 경우에만 법무부가 2차 감찰을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번에는 법무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겁니다. 예, 추미애 법무부에서 그런 감찰 사례가 또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추 장관의 법무부서 직접 감찰은 지난 6월 채널A 사건의 한동훈 검사장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또 범죄 혐의자의 주장을 근거로 감찰에 나선 것도 처음은 아닙니다. 한명숙 전 총리 뇌물수수 사건 수사팀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에서는 검찰 지휘권까지 발동해 감찰을 밀어붙인 바 있습니다. 예, 뭐 진술의 신빙성이 이렇게 흔들릴 경우에는 이제 전후 관계를 잘 살펴서 대응을 해야 하는데 이런 감찰 지시가 이제 수사를 위축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겠군요.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태훈 기자였습니다. 네, 어제도 저희가 보도해드렸지만 옵티머스 사건에서 공공기관인 한국전파진흥원이 700억 넘는 내부 기금을 이 펀드에 투자한 배경을 두고 의혹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런 석연치 않은 투자 배경에 옵티머스의 로비가 작용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로비 대상자는 당시 진흥원의 고위 관계자가 지목됐습니다. 실무자도 모르게 진행됐던 이 투자의 배경을 류병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이 어제 압수수색한 한국전파진흥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첫 번째 펀드 가입자입니다. 2017년 6월 100억 원을 시작으로 1년간 투자한 금액이 최소 730억 원이 넘습니다. 신생 자산 운용사인 옵티머스에 거액의 공적 자금이 맡겨진 배경에 대해 검찰은 2017년 당시 전파진흥원 기금운용본부장의 역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옵티머스 관계자로부터 정영재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대표가 당시 기금운용본부장에게 투자금 유치를 위한 로비를 벌였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정 전 대표가 2017년 해당 본부장과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거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히 당시 전파진흥원 기금운용 실무자들은 펀드 투자 세부 내용도 몰랐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 매수채권이 금리가 3.5나 되면 이게 뭔가 어떻게 불공시키는지 지금 내용을 저희도 하나도 몰라갖고. 죄송한데 그러면은 그 일분하고 저희 대체투자본부 대표님하고 상의하신 것 같은데. 이에 대해 해당 본부장은 정 대표와의 금전 거래는 전혀 없었고 해외여행도 각자 계산했다고 부인했습니다. TV조선 유병수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옵티머스의 경영권이 구속된 김재현 대표로 넘어가기 전에는 미국에 체류 중인 이혁진 씨가 대표로 있었습니다. 인터폴의 적색 수배가 돼 있는 이 씨, 미국에서 김치 사업까지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죠. 문재인 대통령의 특보 출신으로 여권의 영향력이 컸다는 평가가 있었는데 저희 취재 결과 이혁진 씨는 검찰이 출국 금지 조치를 하기 하루 전날 외국으로 나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상식으로만 보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 불가능할 겁니다. 주원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 2018년 3월 23일 수원지검은 회사자금 횡령 혐의로 이혁진 옵티머스 전 대표에 대한 출국 금지를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출입국 관리서에 확인해 보니 이 전 대표는 하루 전인 3월 22일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출입국 기록상 이 전 대표의 행선지는 소재지를 알 수 없는 불상국가. 검찰은 이후 4월과 5월에 모두 3번 이 전 대표의 소재지를 확인했지만 파악에 실패했고 소재불명을 이유로 이 전 대표를 기소 중지했습니다. 그 뒤로 2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이 전 대표는 수배 상태입니다. 이 전 대표의 수상적인 출국 시점을 두고 검찰 수사 일정을 알고 있었던 게 아니냐는 의혹도 나옵니다. 옵티머스 내부 문건에는 이 전 대표가 민주당 과거 인연을 매개로 국회의원, 정부 관계자, 유력 인사에 탄원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법무부는 지난 9월에야 이 전 대표에 대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해당 조치도 언론을 통해 이 전 대표가 미국에서 김치 사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후에야 이뤄졌습니다. 이 전 대표는 TV조선 취재진에게 이번 옵티머스 사태와 관련이 없다면서도 옵티머스 뒤에는 모피아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은 이혁진 전 대표를 국내로 송환해 옵티머스 펀드 관여 의혹은 물론 출국 경위도 집중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네, 감사원이 어제 월성 1호기 조기 폐쇄에 문제가 있었는지를 가리는 마지막 의결 절차를 밟았는데 이 회의에서 폐쇄 결정에 문제가 있었다는 잠정 결론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음 주 초에 결과가 발표되는데 내용에 따라서는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을 비롯해서 이 결정에 관여했던 고위 인사들에게 법적, 행정적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먼저 송병철 기자의 리포트를 보시고 이번 결정이 탈원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까지 이어서 따져보겠습니다. 감사원은 어제 최재형 감사원장과 5명의 감사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 결과 보고서에 대한 5번째 심의를 열고 조기 폐쇄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수원은 최초 보고서에 원전을 계속 가동할 경우 3,707억 원의 이득이 날 거라고 보고했는데 2달여 뒤 1,778억 원으로 줄였다가 한수원과 산업부가 만난 후 내놓은 최종 보고서엔 224억 원으로 대폭 축소했습니다. 감사원은 이 부분에서 한수원이 일부러 경제성을 축소했다고 결론 내고 감사 보고서의 최종 문구를 조정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든 내용이 저희 감사 결과에 담겨져
있습니다. 나중에 감사 결과를 확인하시면 될 겁니다. 감사원의 감사 대상엔 백운규 당시 산업부 장관, 박원주 전 에너지자원실장 등 원전 정책 라인 5명과 정재훈 한수원 사장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감사 결과에 따라 이들에게 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가동할 수 있도록 7천억을 들여서 보수를 해놓은 원전을 억지로 세워버린 거예요. 감사원은 다음 주 초쯤 감사 보고서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송병철입니다. 이번 국정감사 때 여권의 전방위적인 압박을 받으면서도 감사원 본연의 기능을 강조해온 최재형 감사원장에게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상임위에 출석했을 때는 여당 의원들의 공세적 질의에 부드럽게 대응했었지만 이번 국감에서는 산자부의 조직적인 감사 방해 혐의까지 언급하면서 단호한 모습을 보여줬죠. 최 원장이 왜 이렇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가 생각하는 감사원의 존재 이유는 뭔지 오늘의 포커스에서 조명해 보겠습니다. 지난 15일 국정감사에 나온 최재형 감사원장이 쏟아낸 작심 발언은 여권을 놀래켰습니다. 감사 저항이 굉장히 많은 감사였습니다. 국회 감사 요구 이후에 산업부 공무원들이 관계 자료를 거의 모두 삭제했습니다. 청와대가 친정권 인사를 감사위원으로 선임하려 하자 최 원장은 이를 거부하고 공석으로 남겨둔 상황. 감사위원 제청 과정에서 제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을 배제하고 이런 일들이 몇 번 있었습니다. 감사위원이 7명 가운데 1명이 없는 상태에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느냐는 여당의 문제 제기에도 최 원장은 꿋꿋이 맞섰습니다. 그 결론을 제가 믿을 수 있을지 그런 부분이 걱정이 되는 겁니다. 6명의 경우도 4명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과반수가 되려면. 그래서 1명의 결혼은 무조건 반대 의견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당은 일부 언론에서 감사원 내부 사정에 대한 보도가 이어지는 것도 문제 삼았지만 최 원장은 물러섬이 없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사를 줬다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건 아닌데요. 그걸 분명히 해주셔야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압적인 조사가 이루어졌다는 문제 제기에도 즉각 반박했고, 너 개기냐? 이러면 안 돼요. 암에 와서 출두하면 안 돼요. 하셔서 영상 녹화를 보시면 저희가 어떻게 감사했는지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위원 일부가 정치적 편향성을 가졌다는 야당 의원의 지적에도 강하게 반박했습니다. 그런 논란 자체가 감사원에 대한 압력이 될 수 있다라는 점도 좀 유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 달 전만 해도 국회에서의 최 원장의 태도는 사뭇 달랐죠.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의 공약을 국민적 합의로 볼 수 있냐는 발언이 알려지며 여당의 집중 포화가 쏟아지자 바로 유감을 표했고, 저희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게 정치적인 어떤 그 논란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희 발언에 대해서 뭐 부적절한 부분이 있지 않았나. 태도 지적에는 곧바로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중지하시고요. 네. 지금 팔짱 끼고 답변하시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예. 하지만 이번 국감에서 단호해진 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가 타당했는지에 대한 감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감사원의 위상을 강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음 주 감사 결과 발표 이후 쏟아질지도 모르는 여권의 공세에 최 원장은 어떤 모습으로 대응하게 될지. 뉴스7 포커스였습니다. 월성 1호기 감사 결과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을 한 인사들이 다른 탈원전 정책에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징계나 법적 책임을 묻는 조치로 연결될 경우 파장이 불가피합니다. 이 문제를 좀 더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자, 최원희 기자, 일단 이번 감사에서 가장 쟁점이 됐던 부분부터 짚어보죠. 네, 월성 1호기는 수명 연장을 위해서 7천억 원이나 들였는데 예정된 시기보다 3년이나 먼저 한수원이 폐쇄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부는 다른 노후 원전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향후 10년간 월성 1호기처럼 폐쇄될 운명에 놓인 원전은 모두 10기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만약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서 경제성을 축소했다는 의혹이 감사 결과를 통해서 확인된다면 다른 원전들의 폐쇄 결정에도 영향이 올 수 있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원전 전문가들은 원전은 고쳤으면 80년까지도 쓸 수 있다는데 3, 40년 만에 폐기하는 건 혈세 낭비고 또 에너지 값이 오르는 데에도 영향을 준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앞서 리포트에서도 봤듯이 이번 결정을 주도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물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에도 좀 비슷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2015년 감사원은 이명박 정부 당시 석유공사가 캐나다 정유사인 하베스트를 3천억 원이나 비싸게 인수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강명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형사 고발했습니다. 또 산업부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물으라고 통보하기도 했습니다. 백운규 전 장관은 문재인 대선 캠프에서 탈원전 정책 수립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백 전 장관에게 법적 책임을 묻게 되면은 야권에서는 탈원전 정책을 주도했던 더 윗선인 청와대의 책임론으로까지 몰고 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최재형 감사원장이 국회에서 공무원들의 조직적인 은폐 정황을 언급해서 논란이 됐었잖아요. 네. 이게 사실이면 형사처벌도 가능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감사원법 32조를 보면요.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 제출을 게을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특히 제51조를 보면 감사를 거부하거나 또 방해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습니다. 최 원장은 감사 방해 공무원들에 대한 조치도 감사 결과에 포함될 것이라고 국정감사에서 밝힌 바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 고발된 사례가 있는지도 궁금하네요. 네, 2017년 사례를 보면요.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관련해서 특혜 의혹이 제기됐었는데 감사 과정에서 천홍욱 당시 관세청장이 사업계획서를 폐기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 적이 있습니다. 예. 다른 부분도 하나 짚어보죠. 만약 감사 결과가 월성 1호기 폐쇄가 부당하다 이렇게 결론이 나면 이제 월성 1호기를 다시 돌릴 수 있는지 그것도 궁금한 포인트입니다. 네, 단순히 부당하다는 언급을 넘어서서 가동 재개를 명한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 재가동 허가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전문가들은 기본적인 정비들만 좀 하면은 원전 재가동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다만 절차상의 문제가 좀 남아 있는데요. 한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재가동 허가를 신청하면 원안위가 허가를 결정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탈원전을 고수하는 상황에서 여권 인사 위주로 구성된 원안위가 재가동을 허가할지는 좀 미지수입니다. 예, 그 부분은 좀 지켜봐야겠군요. 최원희 기자 잘 들었습니다. 네.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에 쌓인 방사능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는 계획을 곧 발표할 거라는 현지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오염수를 흘려보내면 200여일 뒤에는 우리 제주 앞바다에 도달할 거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 소식에 어민들은 걱정이 태산입니다. 환경단체들도 정부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김주영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27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분 방식을 확정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쌓인 123만 톤의 오염수를 바닷물로 희석해 방류할 가능성이 큽니다.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는 후쿠시마에서 100만 ton을 방류하면 220일 안에는 제주도까지 오염수가 유입된다고 밝혔습니다. The first priority with regards to the water i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must make a decision that it will not discharge that water into the Pacific Ocean. 독일 헬르몰츠 연구소는 오염수가 빠르면 한 달 안에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분석도 내놨습니다. 국내 환경단체들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시민방사능 감시센터는 일본이 실제 방류를 결정하면 현재 후쿠시마 등에 한정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일본산 수산물 전체로 확대하라고 정부에 요청했습니다. 어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오염되면 누가 먹겠습니까? 지금이야 좀 풀리기 시작하면 그거 되면은 난리가 아니다. 불안하죠. 바닷속에 들어가려면 해녀들은 직접적으로 작업을 하면서 물을 먹고 있잖아요. 정부는 국무조정실에 전담 대응팀을 꾸려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네, 오늘은 사회적 거리 두기가 1단계로 완화된 뒤 맞는 첫 주말입니다. 서울 도심에는 100명 이하, 그러니까 99명으로 신고한 집회가 열렸고 또 주말 나들이객들도 많았습니다. 방역 수칙은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강남역에 있는 취재 기자를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권영석 기자,
토요일 밤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꽤 많은 것 같네요. 네, 시간이 지날수록 강남역 인근을 오가는 시민들이 점차 늘어나고 활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 뒤로 보시면 음식점뿐 아니라 주점들까지 간판에 불을 환히 켜고 있는데 일부 음식점에서는 순서를 기다리는 대기줄까지 늘어서 있는 모습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낮 여의도 한강공원에는 주말을 즐기러 나온 시민들이 가득했습니다. 공원 잔디밭에는 시민들이 설치한 텐트가 빽빽히 들어찼고 돗자리를 펴고 삼삼오오 모여 햇볕을 쬐는 시민들도 많았습니다. 마스크를 벗고 음식을 먹거나 이야기를 하는 모습도 보였지만 대체적으로 거리두기는 잘 지켜졌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완화되자 도심 곳곳에서는 집회도 열렸습니다. 지난주와 달리 광화문에 경찰 차벽은 설치되지 않았습니다. 100명 이상 모이는 집회가 불가능해 참가자를 99명이라 신고한 단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경복궁역과 서초동 인근에서는 보수단체들의 집회가, 을지로 입구역에서는 노동조합 집회가 열렸습니다. 주최 측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의자를 띄엄띄엄 설치했고 참가자들은 집회 시작 전 체온을 재고 명부를 작성했습니다. 지금까지 강남역에서 TV조선 권영석입니다. 국내 코로나19 상황은 신규 확진자 두 자릿수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병원에서 30명 넘게 집단 감염되는 사례가 또 나왔습니다. 방역당국은 경기도 광주의 이 병원을 코호트 격리했는데 이 병원 건물과 요양원이 연결돼 있어 추가 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황병준 기자입니다. 경기 광주의 SRC 재활병원. 어제 간병인이 확진되자 환자와 직원 등 600여 명이 진단검사를 받았습니다. 그 결과 지금까지 31명이 추가 확진됐습니다. 감염 경로 등과 관련해서는 종사자를 통해서 시작된 것으로 일단은 추정을 하고 있는데 방역당국은 병원을 코호트 격리하고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는데 재활병원과 건물이 연결된 요양원까지 검사 대상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3년 정도 될 것 같아요. 거기가 재활병원도 있고 요양원도 있고 체육관도 있고 건물상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부산 햇드락 요양병원에선 확진자가 58명으로 1명 더 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고령자나 기저질환자가 많은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등에서 집단 감염이 잇따르자 치명률이 높아질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에선 기존 집단 감염에서도 확진자들이 추가됐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의료기기 판매점 관련해선 방문자의 가족과 지인 등 8명이 추가돼 총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서울 이마트 상봉점과 인천 남동구 카지노바에서도 각각 1명과 2명 늘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요즘 청명한 하늘을 보면 하루하루 가을이 깊어가는 걸 느낄 수 있죠. 단풍철도 본격 시작됐습니다. 오늘 설악산에는 3만 명 가까이 찾는 등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상인들은 단풍 특수를 기대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코로나 확산을 걱정했습니다. 오선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리산이 울긋불긋한 단풍으로 곱게 물들었습니다. 시원한 가을바람에 단풍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햇살을 받은 나뭇잎마다 붉고 노란 빛깔이 반짝입니다. 마스크를 낀 등산객들은 단풍을 보며 가을 정취를 즐깁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답답한 마음들을 이 산의 경치와 함께 기분도 좋고 마음도 청량해지는 그런 기분이네요. 오늘 설악산과 지리산 등 4만 명이 넘는 단풍 관광객들이 주요 국립공원을 찾았습니다. 코로나 영향으로 단체 관광객들이 줄긴 했지만 오랜만에 지리산이 북적이면서 상인들 사이에선 단풍 특수에 대한 기대가 커집니다. 오늘 쫓기 제일 많다고 보고만 쫓기 많다고. 단풍이 들면은 아무래도 많이 오지. 한편으론 코로나 감염에 대한 걱정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괜히 와갖고 몇 사람 와갖고 코로나 온 게 너무 멋질 거예요. 더 걱정스럽지. 이럴 때는 차라리 안 온 게 낫죠. 이번 주 설악산을 시작으로 다음 달 중순까지 전국의 단풍 절정기가 이어집니다. 방역당국은 단체 관광보다는 가족끼리 소규모 탐방을 권하고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TV조선 오순열입니다. 충전 중이던 현대자동차의 코나 전기차에서 또 불이 났습니다. 코나 전기차 화재는 출시된 이래 14번째인데
최근 한 달 사이에는 3차례나 발생했습니다. 신유만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과 연기가 SUV 차량 한 대를 집어삼켰습니다. 현대자동차의 전기차 코나입니다. 불은 오늘 새벽 3시 40분쯤 경기 남양주시의 한 주민자치센터 주차장에서 일어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주차장에 있는 충전기에서 충전을 하던 중 불이 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출동을 해서 도착해 보니까 차량 뒷좌석 하부에서 흰색 연기 및 검은색 연기가 다량 발생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코나 자동차는 지난 3주 사이에 제주와 대구에서 불이 나는 등 올 들어 7건의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화재가 잇따르자 현대차는 어제부터 코나 전기차 2만 5천 대를 대상으로 리콜에 들어갔습니다. 전문가들은 전기차 화재 원인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과하게 충전된 상태에서 화재 위험이 높아진다고 경고했습니다. 충전이 완전히 된 이후에 케이블을 조속히 분리하는 요령이 중요하겠고요. 배터리가 무리가 가지 않게끔. 전기차 코나 관련 화재는 2018년 출시 이후 국내외에서 14번 발생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화재 원인 규명을 위해 오늘 불탄 코나 전기차 차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프랑스에서 중학교 교사가 길거리에서 참수당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숨진 교사는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풍자한 만화를 수업 시간에 소개했는데 여기에 불만을 품은 범행으로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로 규정했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곳곳에 울타리가 쳐져 있고 무장 경찰이 배치됐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중학교 교사가 길에서 참수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피해자는 40대 여성으로 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쳐 왔습니다. 이 교사는 열흘 전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수업하면서 이슬람 예언자 무함마드를 소재로 한 풍자 만화를 소재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용의자는 범행 직후 사회관계망에 현장 사진과 함께 무함마드를 경시하는 악마를 처형했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경찰은 범행 후 흉기를 들고 달아나던 용의자가 저항하자 총을 쐈고 용의자는 범행 현장 인근에서 숨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이슬람 테러범의 공격으로 규정했습니다. Notre compatriote a été lâchement attaqué. a été la victime d'un attentat terroriste islamiste caractérisé. 현지 언론은 용의자가 2002년생이며 러시아 모스크바 출신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프랑스 검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 조직과 연계된 살인으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미국이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같은 소셜미디어 기업에 칼을 빼들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SNS에 올란 가짜뉴스는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책임을 졌는데 미 연방통신위원회가 이제 플랫폼 기업에도 법적 책임을 지우겠다고 밝혔습니다. IT 기업들은 긴장하면서 반발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SNS상의 가짜뉴스 피해에 대한 책임을 게시자에게만 물리고 이를 전달한 소셜미디어 기업에겐 면책 특권을 줬습니다. 통신품위법 230조인데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미국 IT 공룡들을 빠르게 성장시키는 동력이 됐습니다. 그런데 미 연방통신위원회 FCC가 이제 이런 혜택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아짓파이 FCC 의장은 SNS 기업들은 표현의 자유를 갖지만 다른 미디어엔 허용되지 않은 면책 권한까지 가질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난 5월 트럼프 미 대통령이 소셜미디어를 압박하며 행정명령에 서명한 데 대한 후속 조치입니다. I am signing an executive order to protect and uphold the free speech and rights of the American people. Currently, social media giants like Twitter receive an unprecedented liability shield. 앞서 트위터는 트럼프의 게시글에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는 경고 딱지를 단 이후 미운털이 박혔습니다. IT 업계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송을 피하려면 모든 콘텐츠를 자체 심의해야 한다며 자유로운 플랫폼 운영이 어려워질 것을 우려합니다.
미 민주당은 대선을 앞두고 소셜미디어를 길들이는 건 터무니없다며 맹비난했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뉴스야 시작합니다. 정치부 김정우 기자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물음표부터 보죠. 예, 첫 번째 물음표는 마포구 홍씨의 전세 표류기로 하겠습니다. 예, 홍남기 부총리가 지금 마포에 살고 있는데 전셋집을 못 구해서 전세 난민이 되고 있다 이런 상황인데 자, 우리나라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부총리가 전세 난민이 된다는 거 참 씁쓸합니다. 예, 그래서 사연을 하나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사연이요? 예, 지금 나오는데요. 그 마포구에서 전셋집을 구하는 B 씨는 임대차 3법 시행과 함께 2억 가까이 오른 가격을 보면서 한숨만 쉬고 있다. 그나마도 매물 자체가 최근 들어 거의 실종 상태이고 일부는 집을 보러 가는 사이에 호가가 5천만 원 뛴 경우도 있다. 이런 사연. 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 저 홍 부총리 사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TV조선의 모 기자가 겪은 사연입니다. 예, 뭐 여기저기 다 저런 현상을 좀 겪고 있는 상황인데 김 기자도 뭐 지난번에 전셋집 구하느라고 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본인 사례입니까? 일단 그 말씀은 따로 드리겠습니다. 예, 따로요. 예. 어제 국감장에 등장한 마포구 A 씨 사연부터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예. A 씨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일단 뭐 새로운 집을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사연은 마포에 사시는 홍남기 씨의 사연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홍 부총리도 자신이 위반한 법안 때문에 저렇게 본인이 피해를 받을 거라고 아마 예상을 못했을 것 같은데 자, 정말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블랙 코미디가 따로 없는 상황이에요.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홍남기 부총리는 현재 세종에 분양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의왕에 아파트, 그리고 서울 마포에 또 아파트가 이렇게 전세를 들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1주택자가 되기 위해서 의왕의 아파트를 판 겁니다. 그런데 거기 세대로 살던 세입자가 계속 살겠다고 갱신 청구를 했고요. 그리고 본인이 살던 마포 전셋집 주인은 자기가 들어온다고 나가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다른 전셋집을 구하거나 집을 사야 되는 그런 입장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정부에서 부동산 3법을 통과시킬 때 저런 두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거다라는 예측을 많이 나왔었고 저희도 그런 예측을 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 두 가지 케이스에 다 걸린 그런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 당시에 상당히 5분 발언으로 굉장히 화제가 됐죠. 그리고 난 이후에도 상임위에서 윤희숙 의원이 홍 부총리에게 전세 문제를 거론했는데 그 당시 홍 부총리가 뭐라고 답을 했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전세 구하셨어요? 아니 못 구했습니다 아직. 마포구 염리동에 매물이 3개밖에 없고 가격이 1년 동안 2억 5천이 올랐다는데 요즘에 이제 인터넷 커뮤니티나 이런 데 보면은 이제 전세를 구하려다가 뭐 줄을 서 있고 뭐 돈을 내고 전세를 보러 간다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기사화되고 있던데 그래서 지금 홍 부총리 사례가 이미 합성이 돼가지고 인터넷에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뭐 홍 부총리도 가위바위보 연습하라. 홍남기가 홍남기를 쫓아냈다. 이렇게 비꼬는 댓글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위바위보해서 이겨야 된다 뭐 이런 얘기군요. 자, 첫 번째 물음표 정리해 보죠. 네, 첫 번째 물음표 마포구 홍 씨의 전세 표류기의 느낌표는 새 법을 구합니다로 하겠습니다. 그 아까 보셨다시피 홍 부총리 사연에 대해서 김현미 장관은 새로운 집을 알아보라 이렇게 답을 내렸죠. 그래서 근데 그 전셋집이란 게 이미 씨가 마른 상황입니다. 결국 홍 부총리를 비롯한 전세 난민들에게 지금 필요한 거는 있지도 않은 그런 새 집이 아니라 임대차 3법의 부작용을 하루빨리 고칠 새로운 법 그리고 개정안이 아닐까 싶습니다. 홍 부총리도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은 집을 찾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김 기자도 빨리 전셋집 구하기 바랍니다. 제 얘기라고는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물음표로 가보죠. 두 번째 물음표는 프로파일러 이수정의 마른 냄비로 하겠습니다. 범죄 심리학자 이수정 교수가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지금 이제 여당 지지자들로부터 이제 굉장히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있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그 국민의힘 재보선 경선 준비위에 얼마 전에 합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엄청난 악플이 쏟아졌는데 이 교수는 뭐 어차피 욕하다 지치면 안 한다면서 그냥 내버려 둔다고 했습니다. 냄비가 계속 끓지는 못하잖아요. 물이 다 뭐 마르면은 뭐 냄비가 타고 끝나겠죠. 뭐. 근데 이 교수가 이제 강력범들의 심리를 분석을 해왔기 때문에 멘탈도 굉장히 강하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있던데 그래도 이제 워낙 공세가 심하니까 신경이 좀 쓰이겠어요. 이 교수 본인도 인생에서 올해만큼 악플을 많이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말할 정도였습니다. 내용을 보면 뭐 숨어있는 토착 외구의 부역자였다. 토착 외구요? 범죄 심리학 전공인이 범죄 집단에 들어가나 뭐 이런 근거 없는 비난과 비판 일색입니다. 참 힘든 시간일 텐데
자, 근데 원래 이 교수가 진보 쪽에 좀 가깝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도 뭐 지난 그 4월 총선 때 민주당에서 영입을 시도했는데 이 교수가 수락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 뒤에 그 박원순 시장 성추행 의혹 사건이 터졌고 이때 이 교수는 의혹이 아니라 분명한 사건이란 주장을 내놨습니다. 그때 이제 여권 지지층과 거리가 생긴 결정적인 시점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8월 야당의 성폭력 대책위 TF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선거준비위까지 들어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수는 박 전 시장 사건에서 다른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건데 그게 논란으로 이어지면서 결과적으로 여당과 거리가 생겼다. 지금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군요. 자, 근데 야당의 선거 기획에는 어쩌다 참여하게 된 거예요? 그것도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여성에 대한 어떤 침해 행위로 인해서 결국은 지자체의장이 물러난 그 자리를 채우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어차피 저는 정치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내년 보궐선거가 열리는 서울, 부산 모두 다 이제 자치단체장의 성추문이 이제 발단이 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이 교수도 자신의 가치를 지키는 입장에서 야당을 지금 지원하게 됐다. 뭐 이런 취지로 들립니다. 두 번째 물음표도 정리해 보죠. 두 번째 물음표 프로파일러 이수정의 마른 냄비의 느낌표는 냄비 정당은 이제 그만으로 하겠습니다. 그 대형 사건이 발생하면 뭐 우르르 몰려가서 TF 만들고 뭐 대책 마련하겠다 이렇게 목소리 높이다가 그러다 금방 식어버리면 다른 냄비 찾는 건 어차피 여야 정당 모두 지적을 받는 내용입니다. 내년 보궐선거 이후엔 부디 성추행 때문에 선거를 다시 치르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냄비가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정우 기자였습니다. 국내 프로배구에 막이 올랐습니다. 남녀 모두 개막전부터 5세트 접전으로 코트를 달궜습니다. 장동욱 기자입니다. 리그 1강으로 꼽히는 대한항공과 지난 시즌 1위 우리카드의 개막전. 페인트급 비에나와 이미 검증된 알렉스의 외국인 선수 대결도 치열했지만 주인공은 대한항공의 정지석이었습니다. 2세트 막판 상대 스파이크를 3연속으로 블로킹해낸 건 오늘 경기의 백미였습니다. 블로킹 11개, 역대 한 경기 최다 타이 기록입니다. 34점을 터뜨려 자신의 한 경기 최다 득점도 경신했습니다. 정지석, 박승석, 비에나 삼각편대가 64점을 합작한 대한항공은 5세트 접전을 승리로 장식했습니다. 남자부 첫 외국인 사령탑 산틸리 감독도 데뷔 전 승리를 챙겼습니다. 우리카드는 알렉스가 트리플 크라운으로 반격을 노렸지만 대한항공의 블로킹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여자부 개막전에선 현대건설 정지윤이 펄펄 날았습니다. 세터 김다인이 경험 부족으로 조금 흔들렸지만 정지윤은 고비마다 날카로운 오픈 강타로 경기를 이끌었습니다. V리그 데뷔전을 치른 현대건설 루소도 강력한 스파이크로 상대 수비를 흔들었습니다. 루소와 정지윤, 양효진이 67점. GS칼텍스는 러츠와 강소희가 분전했지만 고비마다의 범실로 5세트 접전 끝에 개막전을 내줬습니다. TV조선 장동우입니다. Lola, on a du lait? Non. Comment ça, il n'y a pas de lait? Je me contenterai d'un demi-verre. Non mais j'ai rarement entendu de telle sornette, mais il n'y a pas de lait! Personne qui a du lait dans cette rue! Il n'y a plus de lait dans Paris! 18세기 프랑스에서 우유가 귀해진 건 영화 속에서 우유를 찾는 정치인 로베스피에르. 그가 내놓은 정책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프랑스 아이는 우유를 마실 권리가 있다. 이 선한 명분으로 우유를 반값으로 내렸고 비싸게 파는 상인들에게는 벌금을 물렸죠. 그러자 목장 주인들이 건초값도 안 나온다며 젖소를 팔아버렸습니다. 이번에는 건초 가격을 내렸더니 건초업자들이 손해를 본다며 건초를 불태웠죠. 결국 시장에서는 우유가 사라졌고 가격은 폭등했습니다. 온 국민이 먹을 수 있게 하려다가 귀족들만 먹는 식료품으로 만든 겁니다. 로베스피에르의 우유 파동은 작금의 부동산 시장을 쏙 빼닮았습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임대차 보호법이 오히려 세입자들을 전세 난민으로 내모는 역설이 벌어지고 있죠. 임대차법 통과 당시 전문가들은 전세가 상승과 공급 부족을 예견했습니다. 이 법 때문에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설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이 문제가 나타났을 때 정말 불가항력이었다고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예측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기업이 제품 하나를 만들 때에도 수만 번의 모의 시험을 거치는데 여당은 이 법안들을 처리하면서 속도만 외쳤을 뿐 소위원회 심사와 찬반 토론도 건너뛰었습니다. 임대차 3법 등 관련 법안 내용들은 이미 20대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 왔기 때문에 추가 논의보다 속도가 더 중요합니다. 졸속 처리의 부작용은 특히 무주택자들에게 덮쳤습니다. 살던 지역에서 밀려나고 재산상의 손해도 떠안게 됐지만 정작 이 법을 만든 부처 수장은 죄송하다, 기다려달라는 말뿐입니다. 다 동의하는 건 아니지만 국민들께서 많이 걱정하시는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정책의 선의를 앞세워 우려의 목소리를 그저 반대하는 말로만 듣고 귀를 닫은 건 아닌지요. 충분히 점검은 했는지, 부작용은 예측하지 못했는지, 국민 고통은 이해하는지 되묻고 싶은 게 너무도 많습니다. 앵커가 고른 한마디는 전세난 예측하지 못했습니까? 였습니다. 오늘 파란 가을 하늘이 펼쳐진 가운데 오후에 미세먼지 농도가 살짝 높아지기도 했던 하루였습니다. 지금은 모두 해소된 상태고요. 내일도 미세먼지 농도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하늘도 맑겠는데요. 옷차림은 큰 일교차에 맞게 잘 챙겨 입으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과 전주가 8도까지 떨어지면서 꽤 춥겠고요. 한낮 기온은 선선할 수준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서울이 20도, 대구 21도, 창원도 2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날도 선선하고 거리 두기도 완화됐지만요. 마스크는 철저히 착용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까지는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겠고 수요일에는 곳곳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10월 17일 뉴스7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